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쟁 뉴스가 터지자 미국 증시는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신호가 하나 있죠. 국제 유가가 90달러를 돌파하면서 100달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조합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더 큰 위기를 맞이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과연 지금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차트를 통해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체크해 볼게요. 다우존스는 이번 주 3% 하락했고 S&P 500은 2%, 나스닥은 1.2%, 장기 채권은 2.6% 빠졌습니다. 주식과 채권이 함께 내려왔는데요. 이번 주에는 좀 특이한 게 있죠. 다우존스가 3% 하락했는데 나스닥은 1.2% 조정받았습니다. 가치보다 성장주가 방어를 더 잘하는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죠. 하락장에서 상승한 기업들은 눈여겨봐둬야 됩니다. 의미 있는 기업 3개만 추려보면 첫 번째는 팔란티어입니다. 이번 주 14.5% 급등했는데요. 전쟁 리스크가 커지자 AI 방산 대장주로 자금이 몰렸습니다. 팔란티어는 단순한 AI 기업이 아니죠. 미군과 정보기관에 실제 납품 중인 유일한 민간 기업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수혜가 쌓이는 구조고요. 두 번째는 브로드컴입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하면서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AI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폭증했고 2분기에는 더 오른다고 자신했습니다. 브로드컴을 다시 봐야 될 이유가 생겼죠. 마지막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섹터가 있는데요. 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는 기업들의 이익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달랐습니다. 설비도 없고 원료도 안 쓰죠. 심지어 최근에 크게 조정받았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영상으로 브로드컴과 사이버보안 기업들을 언급드렸었는데요. 다행히 멋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 ETF 바로미터를 볼게요.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한 섹터는 산업재, 유틸리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소재는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6.6% 빠지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7.9%까지 키워졌습니다. 오른쪽 위에 가치와 성장을 보면 중형 가치주가 가장 크게 하락했는데요. 3.6% 빠졌습니다. 배당으로 넘어오면 SCHAD는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2.6% 하락이 나왔고 기술 배당인 VIG는 2.7%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성장을 보면 반도체가 크게 조정받았는데요. SOXX가 7.8% 빠졌고 오른쪽 아래 혁신을 보면 URA 원전이죠. 9% 하락하는 한 주였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빅테크를 먼저 보면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빨간색 바가 좀 줄어드나 싶었는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이번 주 하락폭이 컸던 건 구글입니다. 3.8% 빠지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4.5%까지 키워졌고 앞에서 팔란티어 말씀드렸죠. 신나게 올라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24.3%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고배당 기업을 보면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이 3개나 있는데요. 엑스모빌, 알트리아, 로키드마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홈디포는 5.2% 조정받았습니다. 이번 주 반동폭이 컸던 팔란티어의 차트를 보면 멋지게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왔죠.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흐름이 이어지면 위에 있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게 되는데요. 팔란티어는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모멘텀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AI와 국방 데이터 수요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하락폭이 컸던 홈디포의 차트를 보면 지금 꽤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데요. 9월 고점에서 하락 채널이 형성됐고 채널 안에서 계속 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하락 채널의 하단부에서 버티고 있죠. 다행히 금요일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지지가 확인되면 반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홈디포는 미국 주택 경기와 직결된 기업이죠. 전쟁과 유가 충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됐지만 트럼프가 집값 잡겠다고 나선 순간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고 홈디포에게는 다시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잘 다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볼게요. S&P 500이 이번 주 2% 빠졌는데 환율은 2.7% 급등했죠. 1443원에서 1482원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계좌는 가만히 있었다면 0.7% 상승하는 한 주였습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매수 금액이 장난 아니죠. 2조 원이 넘었는데요. 그 중에서 1조 5천억 원이 SOXL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인데요. 오른쪽을 봤더니 매도 종목에도 SOXL이 있습니다. 이건 매수도 많았지만 매도도 많았다는 이야기죠. 반도체가 이번 주 크게 하락했는데 손절과 추매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순매수 2위를 보면 KORU가 있는데요. 한국 증시 3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이번 주 국장에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V자 반등을 기대한 매수가 많았습니다. 오른쪽에도 KORU가 3위를 차지하고 있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레버리지는 방향이 맞으면 수익이 클 수 있지만 틀리면 손실도 3배가 되죠.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방향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먼저인 거 아시죠? 꼭 확인하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도 2위에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4천억 원의 강한 매도가 진행됐습니다. 순매수 1위를 차지한 반도체 ETF를 보겠습니다.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 상품을 가지고 왔고요. 전체 흐름을 보면 장기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최근 구간에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온 상태인데요. 이 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추가 하락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버텨준다면 장기 상승 채널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요. 전쟁 리스크가 반도체를 눌렸지만 AI 수요는 전쟁과 무관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무너진 게 아니라 숨고르기 하고 있는 중이죠. 50일선 회복 여부가 다음 방향을 결정할 테니까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매도 2위를 차지한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 박스권 안에서 꽤 오랜 시간 횡보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매도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돌파하느냐가 중요한데요. 특히 3월 중순에 열리는 GTC 행사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젠슨왕이 직접 무대에 서는 자리인데요. 새로운 GPU 로드맵과 AI 인프라 계획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분기점인 만큼 다음 주 방향을 체크해둬야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주간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수익률 상위를 보면 AI 에이전트, AI 소프트웨어가 싹쓸이 했습니다. 전쟁 리스크 속에서 소프트웨어는 혼자 올랐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는 석유를 쓰지 않습니다. 전쟁이 오히려 AI 수요를 자극한 건데요. 반대로 오른쪽 수익률 하위를 보면 글로벌 채권, 미국 AI 테크 액티브, 원자력이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방산 ETF가 하위권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전쟁 중인데 방산이 하락했습니다. 이미 선반영이 된 상태여서 수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뉴스가 호재일 때 주가가 빠지는 건 시장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은 뉴스가 아니라 주가의 방향을 먼저 봐야겠습니다. 우리 주식계좌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기사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요일 밤에 발표된 고용지표인데요. 미국 노동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2월 고용이 9만 2천 명을 줄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업률도 4.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견조했던 고용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고용이 악화되면 소비와 기업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과 증시 흐름에 어떤 방향이 나타날지 계속 확인해야겠습니다. 추가로 이번 고용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전쟁 이슈도 한몫했는데요. 전쟁이 터지면 유가가 오릅니다. 유가가 오르면 모든 물가가 따라오르죠. 동시에 고용은 꺾이고 소비는 식어갑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죠.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무너지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다시 튀게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처가 남는 구조인데요. 결국 전쟁에서 시작된 충격이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둔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현재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주가가 9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어제는 짧게 끝날 거라는 희망에 주가가 반등했는데 오늘 새벽에 반대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큰 요즘인데요. 멘탈 관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WTI를 보면 90.9달러까지 급등했는데요. 불과 2주 만에 65달러에서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죠. 그럼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어떤 국가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까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국가별 석유 무역량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중국인데요. 37.7%나 됩니다. 시진핑이 이번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인도가 14.7%, 한국이 12%, 일본은 10.9% 순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혜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ETF로 BWET가 있는데요. 유조선 해운 관련 ETF입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198% 상승했는데요. 엄청나죠? 추가로 에너지 섹터도 최근에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실제로 이번 주 XLE ETF 매수한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상승 추세를 쫓아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만 반대로 조심해야 될 분야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어떤 분야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내 계좌에 기피할 종목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피해 산업 4단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료비 의존 산업이 있는데요. 유가가 오르는 순간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곳입니다. 항공사와 운송업체는 연료비가 전체 비용의 30%가 넘는데요. 유가가 오르면 티켓 가격을 올리거나 마진을 포기해야 합니다. 둘 다 주가의 나쁜 신호죠.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안 좋게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요 감소 민간 산업이 있는데요. 항공권이 비싸지면 여행 예약이 줄고 호텔과 관광 산업도 함께 둔화됩니다. 즉 유가 상승이 단순히 교통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행과 레저 소비 전체를 위축시키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소비 위축 내수 산업입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둔화되죠. 유통과 소비자 기업의 실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바로 당장 체감되지 않지만 올해 실적에 조용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구조적 피해 산업이 있습니다. 원가는 오르는데 제품 가격은 못 올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화학과 산업재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마진이 눌리면 실적이 무너지고 주가 또한 따라가게 됩니다. 유가 상승은 에너지 기업엔 호재지만 나머지 산업엔 순서대로 피해가 전달됩니다. 지금 내 계좌에 이 4단계에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사는 환율 이야기인데요. 이번 주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었습니다. 새벽에 벌어진 일이라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17년 만에 처음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우리에게는 환율이 정말 중요하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면 환율이 1,500원을 넘겼던 순간은 딱 3번입니다. 1998년 IMF, 2008년 리먼 사태, 그리고 이번 주인데요. 17년 만에 1,500원을 터치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안전자산인 달러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의미죠. 그럼 다른 통화도 원화만큼 좋지 못한 상황일까요?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찍었을 때 다른 국가는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한국, 일본, 유럽 3개의 통화가 어떻게 움직였냐 보면 원화는 3.1% 하락하면서 환율이 1,503원까지 올랐고요. 그때 일본은 0.9% 빠졌고 유로는 1.2% 하락했습니다. 유독 한국이 더 크게 조정받았는데요. 아쉽게도 다른 국가 통화 대비 원화 강도는 약한 편입니다. 이미 1,500원이란 환율의 문이 한번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은 다시 1,500원을 넘길 가능성 또한 커졌습니다. 달러 안전자산 선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외국인 자금 유출, 한미 금리차 등 환율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오늘 새벽에도 환율이 1,493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환율이 1,500원 이상 올라갔던 사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1998년 IMF 때는 외환 보유액이 고갈되면서 국가 신용이 붕괴됐었습니다. 한국 자체의 위기였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 부동산 붕괴 여파로 한국이 휘청였습니다. 달러 강세가 되면서 환율이 1,57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위기라고 할 게 딱히 없는 상태입니다. 실은 이게 더 무서운 상황인데요. 구조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고환율이 계속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면 과거에는 크게 한 번씩 튀었지만 나중에는 가라앉았죠. 그런데 2014년 이후부터 환율이 차근차근 우상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꾸준히 오른 걸까요? 제가 힌트를 찾은 것 중에 하나가 GDP였습니다. 2015년에 처음으로 미국이 한국 GDP를 역전했는데요. 그 뒤로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2023년부터 지금까지 3년째 미국이 한국보다 GDP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 말은 미국이 더 매력적이란 이야기죠. 기준금리마저 미국이 높으니까 환율이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최근 3년 평균으로 환전한다고 해서 1,350원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는 3년이 아니라 직전 1년으로 기준을 변경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미 정부에서 AI 칩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정부 승인 없이 AI 칩을 해외에 판매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진작에 중국 수출을 제외한 실적 전망을 내놨었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금요일에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하락폭이 큰 기업이 어딘지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하락한 기업은 랩리서치입니다. 하루 동안 7.2% 폭락이 나왔는데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하락이 유독 컸습니다. 그리고 샌디스크가 6.8%, 마이크론이 6.7%, AMD 3.5%, 엔비디아가 3% 하락했는데요. 아직 수출 규제는 검토 단계에 있는 거죠. 확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규제가 현실이 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완화되거나 무산되면 빠르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섣불리 움직이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을 강하게 견제하는 이유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AI 패권 경쟁 때문이죠. 화면을 보면 AI 논문 점유율에서 중국이 약 23%로 미국보다 앞서 있고 AI 특허 역시 중국이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기술 개발 속도에서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하지만 실제 AI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인프라를 보면요. 바로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는 미국이 약 160개로 중국이 약 60개니까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AI 반도체와 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지겠죠. 현재 AI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을 보면 미국이 90, 중국이 60, 인도는 12 수준입니다. 그런데 2030년 전망을 보면 미국은 170, 중국은 130, 인도는 35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국의 성장보다 중국과 인도가 더 빠르게 몸집을 키울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수출을 통제하면서 다른 국가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 그리고 국가 전력이 결합된 새로운 AI 패권 경쟁으로 확대될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뉴스는 버크셔 해서웨이 이야기인데요. 그레가벨 CEO가 첫 주주 사안을 투자자에게 보냈습니다. 자신의 투자 방향을 확실히 내비친 모습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버크셔의 주가 차트를 보면 성장주처럼 올랐죠. 성장을 도왔던 추진력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이 있는데요. 2024년 하반기부터 버핏은 자사주 매입을 중단했습니다. 그 뒤로 주가도 조금 주춤하는가 싶었는데요. 22개월 만에 그레가벨이 자사주 매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그레가벨은 자신의 연봉도 모두 자사주 매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의 연봉이 1,5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대단한 선택입니다. 그레가벨이 작성한 주주 서한을 보면 앞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를 어떻게 운영할지 알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철학은 그대로입니다. 50년 넘게 쌓아온 가치 투자 원칙은 유지하겠다고 못을 박았죠. 보험 사업은 버크셔의 뿌리이고 애플,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여전히 핵심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죠. 버핏은 직접 전화 한 통으로 수십조 베팅을 결정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을 다듬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스타일이죠. 같은 악보인데 연주자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관심 있게 본 부분이 핵심 종목에 있었는데요. 버핏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4개 종목이 왜 최고의 작품인지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핵심 종목 4개의 비중은 56%입니다. 애플, 아멕스, 코카콜라, 무딕스가 절반이 넘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은 얼마나 될까요? 배당률로 환산해보면 14.6%입니다. 버크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배당만으로 S&P 500보다 수익률이 좋죠. 현금을 많이 들고 있어서 전체로 보면 배당률이 낮아지겠지만 대단한 포트입니다. 4개 기업 중에서 코카콜라를 보면 현재 코카콜라 배당률은 2.8%지만 버핏이 매수한 단가로 계산해보면 배당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만큼 오래 키워온 튼튼한 나무인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코카콜라의 실제 배당 내역을 보면 1990년에 한 주에 배당금이 0.1달러였는데 2025년 기준으로 2.04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1990년에 배당금 1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금은 2천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35년 동안 배당금이 20배 올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롯이 배당 성장만 이룬 성과인데요. 제 목표도 이렇게 튼튼한 배당 기업을 오래 투자하는 겁니다. 좋은 기업을 찾으면 컨텐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지정학 리스크가 극대화된 상황이죠. 중동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환율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쟁 이슈는 실제로 S&P 500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과거 전쟁 사례를 보면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부터 데이터를 통해서 전쟁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분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정리한 전쟁별 S&P 500 수익률 데이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50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 이란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오일 쇼크 당시 용키푸르 전쟁에서 S&P 500은 12개월 후 43.2%까지 하락했습니다. 반면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12개월 후 오히려 25.9% 올랐는데요. 같은 중동 전쟁이지만 결과가 정반대였죠. 차이는 유가에 있습니다. 유가 충격이 얼마나 깊고 길었느냐에 따라서 증시 방향이 갈라졌는데요. 평균 데이터를 보면 전쟁 발발 후 12개월이 지나면 수익률은 8.4% 상승합니다. 전쟁 자체보다 유가와 실적이 결국 시장을 결정했죠. 지금 우리가 유가를 가장 예민하게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추가로 과거 100년간의 S&P 500 흐름을 보면 2차 세계대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전쟁이 터질 때마다 빨간 점선이 찍혔는데요. 그런데 차트는 어땠을까요? 흔들렸지만 단 한 번도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지나갔고 시장은 계속 올랐죠. 지금 이란 이슈도 결국 이 차트 위에 점 하나로 찍히게 될 겁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위기는 언제나 기회였습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확인해 볼게요. 3월 9일부터 20일까지인데요. 옥시덴탈, 홈디포, 도미노피자, 코카콜라, 머크가 있으니까 배당 투자자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체크해보면 먼저 월요일에는 HP 실적이 발표되죠. PC와 기업용 IT 수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화요일에는 오라클과 에어로바이러먼트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클라우드와 방산 드론 산업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CPI가 발표되는데요. 물가 방향에 따른 금리 전망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어도비와 도큐사인, 울타뷰티 실적이 예정되어 있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썸머타임이 시작이 되죠. 미국 증시 정규장이 이제 밤 10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제 1시간씩 일찍 자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런 버핏의 짧지만 강력한 명언을 공유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측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이다입니다. 나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